일자리로 국민의 사유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을 우리도 22일 만에 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22일 남았죠. 이제 D-22일인데요. 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의 후보들 반전을 노리고 1위를 계속 유지하고 하여간 각종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유래 시사탕탕. 앞으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누굴 뽑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대선 전국 상황 자세히 분석해 주실 5분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대변인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와 계시고요. 자유한국당 선대위의 정준길 대변인 나와 계시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조혜진 선대위 전략기획팀장 나와 계시고요. 정의당의 박원석 선대위 공보단장 5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선거운동 첫날에 유세를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데요. 각 후보의 뜨거웠던 첫 번째 유세 현장 모습 함께 보시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통합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나서서 분열을 끝내주십시오. 통합을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북이 거기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탄소 산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도 100% 주차장을 만들고 아케이드 지붕도 모두 만들어 우리가 옳은 길을 뚜벅뚜벅 가면 언젠가 국민들께서 우리를 쳐다봐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다. 구로공단에 노동자로 취업해서 25년간 노동운동하고 지금은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저 심상정이 만들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후보는 대구를 찾았고요. 홍준표 후보는 가락시장에 새벽부터 갔었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호남 지역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역시도 각각 자신의 특징적인 지역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 선거가 산무 선거라고 그러죠. 이게 보수가 약세다. 그 다음에 지역 구도가 사라졌다. 이건 좀 긍정적인데, 그리고 대형 이슈가 이게 좀 부재하다. 이 산무선거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상태,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이 산무선거가 전체적으로 보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좀 동의가 안 되는데 그 대형 이슈가 없는 것이 아니고 대형 이슈 때문에 조기 대선이 예, 된다, 너무나 이거죠? 큰 대형 이슈 때문에 촛불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 이슈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국민들이 보시고 이후에 얼마나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바르게 세우느냐, 이게 이슈라면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구도가 약화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건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보수 진보의 이분법이 없어진 건 전 세계적으로 오래되었죠. 우리나라만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히 정치권에서 보수 진보 구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그 정치적인 대격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한 일로 인하여 이제는 뭐 다른 차원으로 정치가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한 것도 그런 격변 속에서 저희들이 가장 이제 먼저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통합
정치를 하겠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산무 대선이라고 말씀하시면 보수와 진보 구도가 없고 지역 대결이 없고 대형 이슈가 사라졌다,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보수 진보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역 대결 구도도 여전히 공고합니다. 다만 이것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너진 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보수 진보 구도, 그다음에 지역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대형 이슈가 사라질 리가 없죠. 그런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기소됐는데 이런 일들은 전부 과거지사고 이제 새로운 정권,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부와 권력을 과연 모두 다 독식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한 아마 새로운 이슈가 제기될 걸로 보이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에 스스로가 적폐 친노 세력들이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더 이상 세력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까지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패족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2007년도 이후에 5년간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면서 과연 문재인 후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권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으로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호 말씀해 주시죠. 산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반면에 또 없어진 것이 예전에는 여야 선거였잖아요. 여당. 근데 알다시피 여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에 새누리당, 그리고 거기에서 분파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있게 한 그런 세력으로 보고, 사실은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일어나는, 그래서 야야의 대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징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또 살아있는 것은 그 세대 간의 대결, 예.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은 또 새로 생긴 부분이고요.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마치 안철수 후보가 부와 권력을 동시에 탐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는 부에 관해서는 사실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모델이었고 청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로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구태 정치에 가까운 어떤 프레임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예, 주의진님. 지역 구도는 확실히 약화됐죠. 예. 지역 구도를 끌고 갔던 것이 사실은 삼김이라는 예. 존재 때문이었거든요. 예. 자기 지역의 유권자들이 사실은 뭐 계층, 세대, 뭐 이념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예.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예. 뭉쳐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 할그 구도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떠났기 예.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구도는 또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요즘 문제되고 있는 그런 일자리 문제라든가 예. 양극화 문제, 이런 거는 지역 간의 그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문제 아니고 예. 같은 지역 안에서도 계층이 틀리면 서로 이해관계 충돌하고, 세대가 틀리면 또 이해관계 충돌하는 예.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부각되고 또 개인주의가 좀 더 강화되니까 자연히 이제 지역 구도는 좀 예. 해소되고 있고, 그건 바람직하고요. 진영 구도는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 진영 구도라는 게 사실은 지역 구도하고 약간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역 구도가 약해지면서 진영 구도도 약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정준길 대변인 말씀처럼 그게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진보 진영은 예. 문재인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보수 진영은 특정 후보에게 똘똘 예. 뭉쳐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반문이라는 그런 문재인에 대한 반대 성향을 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기 예.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은 진영 논리가 완전히 없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 이슈가 없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반문제 진문이냐 반문이냐 예. 이 이슈가 계속 되다가 결국 알겠습니다. 선거 이제 끝에 가면은 예. 어려운 나라를 제대로 이끌 후보가 누구일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근데 산물은 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언론에 오늘 보도된 걸 얘기했을 뿐입니다. 예. 뭐 진보 진영이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건 아니고요. 진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심상정 후보가 대선 출마를 했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네.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좀 비약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전통적인 대선의 구도들이 악화된 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또 이 촛불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국민의 변화, 민심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이번 선거는 그래서 촛불 민심의 연장선에서 누가 개혁의 적임자인가, 어떤 정권 개최인가. 저는 정권 개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세 후보 간에 어떤 정권 개최인가,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개최인가 아닌가, 이걸 둘러싼 개혁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실을 좀. 근데 이 말씀만 좀 하고 말씀하세요. 이 쫙 들어오니까 전부 정치하시는 분들에서 이렇게 하면은 몇 얘기 못 해요. 자, 1분 제가 타이머 딱 맞춰놨습니다. 1분씩입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2007년부터 5년 동안 뭐 노무현 정부 그거 아니고요. 2002년부터였죠. 그리고 2007년에 저희가 500만 표 이상 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 외면당해서 그 이후 10년 동안 저희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로 이제 오늘 다시 뭐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대권 후보로 출마하게 되고 이런 건데요. 이거를 우리는 2007년에 500만 표 이상으로 심판받았는데 민주당은 다시 또 심판받아야 되는가. 이건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누군가를 심판한다면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 10년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입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의 핵심은 부패청산입니다. 과거에 대통령 주변의 어떤 측근이나 친인척들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에서 사법적 처단을 받지 않은 것은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현재 형사처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은 그런 어떤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운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자그마치 640만 달러라는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단 한 푼도 국고에 기속시키거나 또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중간에 박연차로부터 받은 15억을 돌려줬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640만 달러에 대해서도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재수사하고 그다음에 수사 기록도 오픈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주고받고 계속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따가 말씀할 기회 있으면 제가 꼭 기회를 드릴게요. 자, 오늘 있죠. 각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른바 첫 번째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박상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19대 대선. 후보자들은 이제 선거일 전날인 5월 8일 자정까지 쉴 틈 없는 유세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이 앞서 후보자들은 과연 어떤 출정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대선 두 번째 도전에 나선 문재인 후보는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면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도 대선 3수는 없다며 실패할 경우 정계를 은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죠. 자, 홍준표 후보는 528시간의 총력전을 선언하며 본격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남은 기간에 왜 홍준표여야 하는지 열정적으로 알리겠다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안철수 후보의 슬로건은 바로 미래를 여는 젊은 대통령인데요.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유세전에 첫 발을 뗀 유승민 후보는 인천 상륙작전처럼 불굴의 의지와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고요. 또 심상정 후보는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 60년 기득권 체제의 혁파를 다짐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후보들에게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느껴지겠죠. 후보자들의 필승 전략, 전문가들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박상현 앵커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대선 후보들이 전부 이력서를 제출한 모양이에요. 이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이제 뭐 생년월일, 키, 몸무게, 뭐 가족 관계, 병력,
근데 여기 단점, 그 다음에 정치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기호 순서대로 나갈게요. 먼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응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가장 지지자들로부터 들었던 가장 아픈 말, 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저 사회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 좀 아까 말씀하신 640만 불 건에 시간만 대해서 지켜주시면 돼요. 잠깐 하겠습니다. 예. 그 이 부분은요, 예.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했던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맞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하려면 이를 왜 제대로 처리 못했냐 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대통령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보고요. 그 30초 남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말은요. 호남홀대했다는 억울한 말입니다. 호남홀대했다는 호남홀대했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는 DJ를 많이 존경하셨고요. 예. 그리고 호남 인사를 특히 젊은 사람들을 일상급에 이렇게 비중 있게 이제 많이 쓰려고 애를 썼는데 호남홀대했다는 말을 가장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몸무게, 혈액형, 몸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시네요. 예? 몸무게, 혈액형, 병역, 단점. 근데 홍준표 후보는 나는 단점이 없다. 정치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이러한 것들은 현실 정치에 적응이고 지지자들에게 들은 말 중 가장 아픈 말은 강성 이미지다. 근데 이게 가슴 아픈 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전 너무 솔직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막말이 거짓말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에 좀 첨언해서 얘기를 하면 청년들은 640만 달러의 진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본 분들은 진상 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수사는 영구 기록으로 보존돼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부패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사 기록을 공개해서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책임지라고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 그것이 진실이면 문재인 후보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제가 여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자, 제가 안철수 후보 기호 3번이죠. 본인은 단점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제가 안철수 후보는 본 적이 없어서 진짜 그런지 모르겠고, 지지자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정확한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뭐 아재 개그도 많이 하시고 요새 변모하려는 모습은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 단점이라고 얘기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의원총회 같은 데서 바로 옆에 앉은 분이 의원이 막 공격을 해도 아무 얘기를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막 붉어지고 그런 참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대단하다. 저는 그건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변신하기 위해서 그분에 어울리지 않게 당내에서 연대 얘기가 나오니까 그대로 간다. 최근에는 또 이제 소머리 창법, 소머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성대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변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유머 감각은 근데 좀 타고나야 돼요. 이게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 차례인데 말이에요. 유승민 후보. 이력서의 지지자들에게 들은 가장 아픈 말은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 그럼 본인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유승민 후보한테 이제 또 정치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는? 본인이 정치를 시작할 때 뭐 출세하고 부귀영달 누리고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양심적으로 정치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다 똑같은 놈들이 한 거는 다 나쁜 놈들 아니냐, 다 도둑놈들 아니냐, 이것이 본인에게는 참 마음에 아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라고 했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했는데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게 지난번에 이제 그 국회법 파동 때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심초사하고 애를 많이 쓰고 또 꼭 필요할 때 고언도 하고 본인이 받을 그런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고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했는데 그게 거꾸로 배신이라는 이 옛날에 그 왕조 시대의 충신을 역적으로 몰 때 그 논리로 돌아오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이 생리가 몇 개 없어요 보니까 네. 생리가 몇 개 없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생리가 없는 예. 이빨을 많이 빠진 사람들은 이를 많이 악물기 때문에 이빨을 많이 빠지는데 알겠습니다. 아픔을 예. 남들한테 이제 표현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자기 속으로 사귀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심상정 의원은 정치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몸으로 때우는 거다. 가장 아픈 말은 당이 사람은 괜찮은데 당이 작아서. 동의하십니까? 일단 그 몸으로 때워야 된다는 말은 아무래도 이제 당이 작고 의석수가 작다 보니까 네. 오라는 곳은 많고 예. 갈 사람은 적고 하다 보니까 당대표고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예. 일일이 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점이 예. 좀 힘들고요. 이 점은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 지형의 불균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언론이 그걸 크게 보도해 주는 반면에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YTN에서도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은 참 준비되어 있고 합리적이고 예. 그리고 좋은데 이게 당이 작아서 이거는 예. 뭐 진보정당이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인데요. 예. 진보정당을 지지해 주시면 당이 커집니다. 예. 지금 지지해 주셔야 당이 커지지 강해지면은 그때 지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순서상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심상정 지지해 주시고 정의당 지지해 주시면은 정의당 커질 수 있고 수권 능력 예.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요. 후보들이 주량도 적어냈는데 술을 제일 잘 마실 것 같은 후보가 누구라고 보세요? 안철수. 술을 제일 잘 마실 것 같다고요? 예. 혼자 몰래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술을 전혀 못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맥주 한 병. 술을 제일 잘 드실 것 같은데. 좋은 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맥주 한 병은 좀 거짓말인 것 같다. 아니 소주 한 병도 많이 적혀 있고 이런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뭐냐면 바로 재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예, 재산, 대선 후보들의 재산, 납세 이런 것도 공개가 됐는데 뭐 체납은 뭐 세금 체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부동산이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 평균은 부동산이 재산의 한 7~8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우리가 제일 그래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사실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재산이 제일 많죠. 1,0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저 감이 잘 안 와가지고 1,000억이 어느 정도. 대부분 유가증권이고 당선되면 백지신탁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죠? 지금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백지신탁이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그거는 확인을 해봐. 아 그런가요? 예. 그게 자기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상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백지신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화면 잠깐만 보시겠어요? 심상정 후보가 지금 자 거꾸로 한번 갈까요? 예, 문재인 후보가 18억 6,402만 원. 예, 넘어가시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5억 5,554만 원. 홍준표 후보는 집 두 채가 송파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뭐 넘어갑시다. 워낙 감이 안 와요. X가 너무 크면. 유승민 후보 48억. 이분 생각보다 돈이 많네요. 심상정 후보 3억 5,037만 원. 이런데 자 자유롭게 한 마디씩 하시죠. 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안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1,197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데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더 문제는 뭐냐. 안철수 후보가 가진 이 1,197억 원이 피와 땀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1,197억 원이 아니라 상당히 편법과 술수를 써서 만들어낸 돈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으세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지켜주셔야 돼요. BW를 발행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5억 원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13.4배를 불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그 재산이 지금의 안철수 후보의 재산의 전부인 것이고요, 사실상. 제일 문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최근에 2007년 1월부터 예. 3월 31일까지 안랩의 주가가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한 2.5배 올랐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받은 이익이 알겠습니다. 자그마치 1,700여 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출마했다고 1,700억 원을 얻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마치 BW를 해서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벤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피와 땀 노력으로 기업 가치를 올려서 사실은 그게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치 뭔가 불법으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이건 대기업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권력을 잡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을 권력을 잡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 심상정 후보가 재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민망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파트 한 채 재산이 없는 건 민망한 건 아니죠. 있는 게 다인데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 평균 자산이 제가 알기로는 2억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평균 자산이 2억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원은 넘습니다. 평균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자산이 50억이 넘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 평균에 가까운 정치. 근데 거기는 특정인이 포함되고 빠지고 이거에 따라서 그냥 서민들 마음을 아는 정치, 또 서민들이 실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 후보가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내역을 보면 재산이 훨씬 많은 다른 후보들보다도 월등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니까 평균에서 조금 더 많은 국회의원이라 국회의원 평균 말씀 들으니까 왜 이렇게 재산이 없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과부 사정은 호러비가 알고 호러비 사정은 과부가 알듯이 신선합니다. 오래간만에 그래 속담을 듣게 됩니다. 알듯이 서민의 마음을 읽으려면 생활 수준이 조금 비슷하거나 그 언저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재산이 많으면 어떨까?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요새 공가왕이라는 말이 도는데요. 공가왕? 네, 공주 가고 왕자 온다. 그래서 조금 서민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는 그런 정치, 그런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조희진 의원 먼저 하시겠다고 유승민 후보는 한 20여 년 본인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축한 거에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변호사를 오래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려받은 것들 등등이 합해져 가지고 재산이 그렇게 신고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개인 캠프를 유지할 때도 공개적으로 일체의 그런 비공식적인 자금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내가 가진 자산 가지고 하나도 그 문제 안 되게 깔끔하게 하겠다고 해서 그게 아마 지출이 나중에 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출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본선에서는 지금 더 큰 게 당에 지금 국고지원금이 63억인데 공식 선거자금 509억이거든요. 여기도 아마 본인 자산을 좀 틀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저희 같은 사람 지역의 당협위원장 하는 가난한 당협위원장들도 자기 돈 내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야 돼서 그런 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정당하게 피땀을 흘려서 제대로 이 재산을 축적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5억 원을 들여갖고 5만 주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다른 주주들은 그런 권리를 못 받고 본인만 받았어요. 이것이 나중에 146만 주가 되고 그다음에 상장을 하고 나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니까 자그마치 336억이 됐습니다. 13배가 2년 만에 튄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 중에 어떤 분이 2년 만에 13.4배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더 왔다 갔다 못합니다. 그걸 불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대주주는 그런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을 일구고 또 주식이나 이런 네.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습니다. 마치 재산이 잘 없는 예. 것이 큰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조금 전에 대선이 그 국면에서 안내 주식이 오른 것 자체가 무슨 재산이 오른 것처럼 얘기한 것도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액이 자그마치 예. 1,748억이 올랐는데 이제 그 얘기 여기서 아니 예전에 우리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알겠습니다. 3개월 만에 예. 1,748억 원의 예. 주식 예. 평가 차이가 알겠습니다. 얻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는 거예요. 차익을 얻은 게 예. 아니고 주식이 이렇게 변동을 했을 뿐이고요. 알겠습니다. 전혀 예, 팔아서 이익을 얻은 알겠습니다. 바가